차가운 밤바람이 낡은 골목길을 휩쓸고 지나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대고 있었고, 바닥에 뒹구는 빈 깡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저 멀리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이곳은 그 빛조차 닿지 않는 소외된 구역이었으며, 오로지 가로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진혁은 두꺼운 목장갑을 낀 손으로 거칠게 쌓여있는 폐지 더미를 능숙하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허름한 점퍼에는 먼지와 얼룩이 가득 묻어있어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넥서스 글로벌의 총수인 그가 밤이면 이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진혁은 복잡하고 치열한 이사회와 경영권 다툼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정직한 노동을 할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기에 매일 밤 위장을 하고 이곳을 찾았다. 그는 플라스틱 병을 발로 밟아 부피를 줄이고 종이박스를 차곡차곡 개어 리어카 위에 올리며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수조원 규모의 합병 계획을 잠시 잊으려 노력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또각또각하는 굽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모자 챙 아래로 깊숙이 감추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보면 코를 막거나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피해 가기 일쑤였기에 이번에도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겠거니 생각하며 하던 일에 열중하려 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그를 지나치지 않고 점차 속도를 늦추더니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멈춰 섰다. 이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남자의 등을 보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는데, 그의 구부러진 등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 역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기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남자의 초라한 행색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손에 쥐고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갑지 않고 오히려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듯한 온기를 담고 있어 진혁의 귀에 낯설지만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서연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피하지 않고 따뜻한 두유를 쥐어주며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진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충격을 받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재력과 권력을 탐하거나 두려워했을 뿐, 인간 강진혁 자체를 걱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유를 받아들었고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흔들렸지만 서연은 그저 그를 힘든 일을 하는 이웃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퇴근길마다 그 골목을 지나며 진혁에게 작은 간식을 건네거나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진혁 또한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폐지를 줍는 가난한 청년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그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진혁은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점차 깊이 빠져들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았다. 화려한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냄새나는 뒷골목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나누는 대화가 그에게는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갔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잦아들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이 왔을 때 진혁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난한 남자라고 믿고 있는 서연에게 청혼하기 위해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자신이 직접 철사를 꼬아 만든 투박한 반지를 준비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돈이나 배경이 아닌 지금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다면 평생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앞에 섰다. 서연은 가진 것 없는 남자의 떨리는 고백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배경이나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고 하객이라곤 지나가던 구청 직원 2명이 증인이 되어준 것이 전부였다. 서연의 직장 동료들과 몇 안 되는 친구들은 그녀가 미쳤다며 뜯어말렸고 쓰레기 줍는 남자와 결혼해서 득될 게 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서연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혁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서연이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뼈에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꼈고 언젠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신혼 살림은 서연이 살던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여름이면 찜통처럼 덥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터지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진혁은 낮에는 여전히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고 서연이 출근한 사이 비밀리에 수행비서들을 만나 넥서스 글로벌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최고급 세단 대신 낡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회사 임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지시를 내렸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결정들이 허름한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이중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지만 퇴근 후 돌아온 서연이 지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생각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귀가했고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회사 상사인 최민호 이사가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떠넘기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진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변했다. 그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자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을 계획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혁은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옥상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최민호와 그가 속한 스타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진혁은 아내가 겪는 고통을 방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당장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그녀가 받을 충격과 혼란이 걱정되어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평범한 남편으로서의 삶을 조금 더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옥탑방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오로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복수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진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서연을 배웅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연은 남편의 응원에 힘을 얻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진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골목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인사를 올렸고
진혁은 익숙하게 뒷좌석에 올라타며 태블릿 PC를 켜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쓰레기 줍는 남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룹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으며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듯 차가운 지시사항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최민호 이사의 호출을 받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는데 사무실 안에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서연의 남편이 동네에서 쓰레기나 줍는 무능한 인간이라며 그녀의 가정 환경까지 들먹였고 주변 직원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참지 않았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그녀로서는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진혁은 넥서스 글로벌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스타 기업의 재무제표와 최민호의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그는 최민호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회사 돈을 횡령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스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에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법무팀을 소집하여 최민호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최민호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처절하게 바닥으로 추락시켜야만 자신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퇴근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에 들러 떨이로 파는 콩나물과 두부를 샀는데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워 보였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진혁이 그녀를 마중 나와 서 있었고 그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은 하루 종일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진혁은 달려와 우는 아내를 품에 안았고 영문을 몰라 당황하면서도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은 남편의 낡은 옷에서 나는 땀 냄새와 섞인 비누 향기를 맡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최민호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그저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둘러댔다. 진혁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오늘 저녁은 자신이 준비했으니 기대하라고 말했다. 옥탑방 평상 위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소박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진혁은 오늘 주운 폐지 중에서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은 남편의 밝은 모습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내일 또다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두렵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혁은 설거지를 하겠다는 서연을 만류하고 직접 고무장갑을 끼며 그녀에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쉬라고 권했다. 좁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물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옥탑방을 가득 채우며 두 사람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진혁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빗속을 뚫고 저 멀리 보이는 스타 기업의 사옥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내일이 되면 도시는 다시 시끄럽게 깨어날 것이고 그 소음 속에서 강진혁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옥탑방의 좁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장판 위를 비추고 있었고 서연은 작은 돼지 저금통을 털어 바닥에 쏟아진 동전들을 세고 있었다. 그녀는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분류하며 이번 달 생활비와 공과금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편 진혁이 벌어오는 돈과 자신의 월급을 합쳐도 치솟는 물가와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진혁은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작고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블랙카드 한 장이면 이 모든 고민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혼란과 배신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쌀을 씻기 시작했고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가 텅 빈 통장 잔고 소리처럼 들려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 채소들을 모아 된장찌개를 끓이고 달걀 하나를 정성스럽게 부쳐 서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는데 이것이 그가 현재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밥 위로였다. 서연은 남편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고 진혁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맛있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두 사람은 좁은 밥상에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이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묵묵히 밥을 먹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서연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자 진혁은 익숙하게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골목을 빠져나가 인적이 드문 폐공장 부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 트럭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그의 이동식 집무실이 주차되어 있었다. 진혁은 리어카를 구석에 세워두고 트럭 안으로 들어가 최고급 수트를 입은 비서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니터 앞에 앉아 넥서스 글로벌 회장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뉴욕과 런던의 지사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인수 합병건을 단호한 목소리로 승인했는데 방금 전까지 10원짜리 동전을 세던 아내의 모습과 대비되어 기묘한 아이러니를 자아냈다. 한편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서류와 마주해야 했고 사무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스타 기업의 기획팀 직원들은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은근슬쩍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귓속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맛집 이야기를 하며 삼삼오오 밖으로 나갔지만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집에서 싸온 식은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때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직원들이 서연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남편이 쓰레기를 줍는다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냐며 낄낄거렸다. 서연은 밥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지만 당장 월급이 끊기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기에 물을 마시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오후가 되자
최민호 이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기획팀 사무실을 순시하러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호는 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그녀가 작성 중인 기획안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비꼬는 말투로 아직도 이 수준이냐며 면박을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콧방귀를 뀌며 남편이 폐지를 주어 번 돈으로는 품위 유지비도 안 나올 텐데 회사를 다니는 게 용하다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주변 직원들은 최민호의 말에 동조하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최민호는 그런 서연의 반응을 즐기듯 킬킬거리며 자신의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는 쓰레기 냄새가 오물 것 같다며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를 떴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산을 챙기지 못한 서연은 로비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난처해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빗속을 뚫고 낡은 우비 하나에 의지한 채 리어카를 끌고 오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는데 서연은 반가움과 동시에 창피함이 밀려와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진혁은 아내를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어 빗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최민호가 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내려 우산을 받쳐주며 문을 열어주었다. 최민호는 차에 타려다 진혁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며 기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최민호는 빗물에 젖은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서연을 향해 저 거지가 네 남편이냐며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디며 서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했다. 하지만 최민호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진혁의 리어카 위에 툭 던지며 청소하는 셈치고 이것도 가져가라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연은 그 모습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최민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제지했다. 진혁의 눈동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최민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혁의 눈빛에 잠시 기가 눌린 최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차에 올라탔고 무릉덩이를 튀기며 요란하게 사라졌다. 서연은 흙탕물이 튄 남편의 바지를 닦아주며 펑펑 울었고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며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고 빗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옥탑방에 도착한 진혁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끓여 서연에게 건네주며 그녀를 먼저 잠자리에 들게 했다. 서연이 지쳐 잠이 들자 진혁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려다가 그만두고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오자 진혁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스타 기업이 입주해 있는 빌딩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순히 최민호 개인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그가 발붙이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로 결심했기에 빌딩 매입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그 빌딩은 시세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진혁은 가격은 상관없으니 내일 아침까지 매입 계약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뇌까렸다. 다음날 아침 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서연을 위한 아침상을 차렸고
그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예쁘게 접시에 담았다. 서연은 어제 일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은 회사에 가지 말고 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강하게 대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제 곧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기에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속으로 빌었다. 서연이 출근한 후 진혁은 곧바로 넥서스 글로벌 본사로 이동하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평소 캐주얼한 복장을 즐겨 입던 그가 오늘은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나타나자 임원들은 모두 긴장하여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진혁은 스크린에 스타 기업이 입주한 빌딩의 사진과 최민호의 프로필을 띄워놓고 이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임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선포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술렁거렸지만 진혁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고 서늘했기에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을 정의구현으로 정하고 법무팀과 자산운용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스타기업 사무실에서는 최민호가 아침부터 직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남편이 주워온 폐지로 옷이라도 해입을 하며 모욕을 주었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어주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치욕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건물주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건물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을 위해 모든 입주사는 다음 달까지 퇴거하거나 임대료를 3배 인상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밀었다. 최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대리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대꾸했다. 최민호는 당장 건물주를 만나 단판을 짓겠다며 날뛰었지만 대리인들은 건물주가 매우 바쁜 분이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혼란 속에서 서연만이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사태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설마 자신의 남편이 이 거대한 일의 배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았는데 어딘가에서 진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 시각 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층 빌딩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혼란에 빠진 스타기업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당황하여 날뛰는 최민호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듯 화면을 향해 들어 올렸고 씁쓸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는 서연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최민호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정의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자 남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고 출근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스타기업의 사무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직원들은 서연과 눈이 마주치기를 꺼려하며 모니터 뒤로 숨거나 바쁜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최민호 이사는 아침 회의 시간에 서연을 따로 불러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며칠 전 건물주 대리인들이 다녀간 사건의 분풀이를 하듯 서연에게 말도 안 되는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할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떠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호가 지시한 업무는 수년 동안 그 어떤 베테랑 직원도 성공하지 못한 악명 높은 부지 매입건이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워낙 완고하여 대기업 회장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포기한 곳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일주일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해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패할 경우 업계에 소문을 내어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이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최민호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다. 토지 소유주는 외부인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경쟁사들이 거액을 제시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전례가 수두룩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동료들은 그녀가 언제 쫓겨날지를 두고 내기를 하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지만 집에 있는 남편 진혁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옥탑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이번 주까지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라고 통보했다. 서연이 사정사정하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매달렸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누군가 더 높은 월세를 내겠다고 줄을 서 있다며 차갑 돌아섰다. 서연은 그 누군가가 최민호가 사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물증이 없어 그저 망연자실하게 닫힌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캄캄한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았는데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자신이 편히 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해고 위기에 처하고 집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그동안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골목길을 올라오는 진혁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 했지만 붉어질 대로 붉어진 눈시울은 감출 수가 없었다. 진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서연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퉁퉁 부은 그녀의 눈과 바닥에 널브러진 독촉장들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서연은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닿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면서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고 그리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며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절규했다. 진혁은 그녀의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더없이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주었다. 진혁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확고한 신념과 힘이 서려 있었고 그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은 패닉 상태에 빠진 서연을 묘하게 안심시켰다. 그는 서연을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꿀물을 타주며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라고 다독였다. 서연은 남편이 그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깊은 눈동자를 보며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고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연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진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롱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쓰레기를 줍는 가난한 남편이 아닌 냉혹한 승부사 넥서스 글로벌의 회장이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기지 않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옥탑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빨랐으며 골목 어귀에는 이미 그의 연락을 받은 수행원들이 검은색 리무진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차량에 탑승한 진혁은 차가 출발하자마자 태블릿 PC를 켜고 비서실장에게 최민호와 관련된 모든 인물과 자금 흐름을 동결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최민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프로토콜 퍼즐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알겠다며 전 계열사에 비상명령을 하달했다. 진혁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감히 나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임을 되뇌었다. 넥서스 글로벌 본사에 도착한 진혁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 상황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긴급 소집된 임원들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진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서연이 맡게 된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이 땅을 내일 아침까지 내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임원들은 그 땅의 소유주가 얼마나 까다로운 인물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진혁은 그가 원하는 금액의 3배를 주더라도 무조건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말을 잘랐다. 진혁은 이 프로젝트를 서연이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꾸며 그녀에게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최민호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는 또한 서연을 괴롭힌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의 채권을 사들여 즉시 경매에 넘기도록 조치했고 그 건물을 서연의 명의로 변경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고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진혁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했다. 진혁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업무 현황을 지켜보며 서연을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최민호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의 초대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파티가 최민호에게는 지옥의 시작이 될 것이고 서연에게는 여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며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준비를 마쳤다. 동이 트기 전 진혁은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무진에 올랐는데 그의 손에는 서연이 좋아할 만한 따뜻한 갓 구운 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집 근처 골목에서 내려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곁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다. 이제 곧 해가 뜨면 서연의 앞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까다로운 토지 매입건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성사되어 완벽한 도장이 찍힌 채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최민우 이사는 보고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와 계약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위조가 아닌지 의심하며 돋보기로 인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폈다. 하지만 계약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진본이었고 토지 소유주가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감동하여 매각을 결정했다는 메모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최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미 성사된 계약을 무효화할 명분이 없어 억지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그는 서연을 해고하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던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더욱 악랄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최민호는 비서에게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리는 스타 기업 주최 자선 파티에 초대장 VIP용을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화려한 파티에 서연과 그녀의 남편을 초대하여 상류층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을 만천하에 공개해 망신을 줄 요량이었다. 최민호는 펜으로 초대장에 서연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겨 쓴 뒤 직접 들고 그녀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최민호는 서연의 책상 위에 금박이 박힌 화려한 초대장을 보란듯이 던지며 이번 계약건으로 고생했으니 파티에 와서 즐기라고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그는 주변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파티의 드레스 코드가 블랙 타이임을 강조하며 남편도 꼭 데려오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킥킥거리며 폐지 줍는 남편이 턱시도가 어디 있겠냐며 수군거렸고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서연은 초대장을 쥐고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직속 상사의 공식적인 초대를 면전에서 거절할 수는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위에 초대장을 올려놓고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마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당장 입고 갈 드레스는커녕 남편에게 입힐 양복 한 벌 제대로 없는 형편에 상류층들의 파티에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상처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기에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불참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고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화려한 초대장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집어들었다. 진혁은 초대장을 꼼꼼히 읽어보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눈빛을 반짝였지만 서연 앞에서는 태연하게 웃으며 파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펄쩍 뛰며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니라며 남편의 손을 잡고 말렸지만 진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고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며칠 전 부자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아주 상태가 좋은 고급 턱시도를 하나 주어 깨끗이 세탁해뒀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그는 서연이 입을 드레스도 자신이 아는 동대문 옷 가게 사장님이 싼값에 대여해주기로 했다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서연은 남편의 말이 미심쩍었지만 그의 확신에 찬 태도와 든든한 눈빛에 이끌려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자 진혁은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어 내일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라고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옷을 차려입는 것을 넘어 서연을 그날 밤에 가장 빛나는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비밀리에 섭외했다. 또한 파티장 주변의 경호를 강화하고 최민호가 파티 도중 딴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 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진혁은 넥서스 글로벌 산하의 의류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를 호출하여 서연의 체형과 이미지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드레스를 제작하도록 했다. 디자이너는 밤을 새워서라도 회장님의 지시를 완수하겠다며 최고급 원단을 공수해 작업에 착수했고, 진혁은 직접 드레스의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며 꼼꼼하게 수정사항을 지시했다. 그는 이 드레스가 서연의 청순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표현해 주기를 원했고,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를 바랐다. 진혁은 이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는 전쟁터라고 생각하며 무기를 준비하듯 철저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파티 당일 오후 진혁은 서연을 데리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허름한 간판이 달린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프라이빗 살롱이었다. 진혁은 미리 섭외한 아티스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인데 개업 기념으로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고 서연에게 둘러댔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내하자 얼떨결에 자리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서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전문가들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이 끝나고 서연이 탈의실에서 준비된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살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짙은 네이비색 벨벳 원단에 은은한 다이아몬드 가루가 뿌려진 듯 반짝이는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우아한 쇄골 라인과 허리선을 완벽하게 살려주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지 믿기지 않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넋을 잃고 아내를 바라보다가 다가가 손을 내밀며 당신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혁의 차례가 되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탈의실로 들어가 낡은 점퍼와 작업 바지를 벗어던지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블랙 턱시도로 갈아입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는 그의 탄탄한 몸매를 감싸며 위험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은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가 탈의실 커튼을 걷고 걸어 나오자 서연은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라진 그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혁은 쑥스러운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치고는 꽤 쓸만하지 않냐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 살롱을 나선 두 사람 앞에는 평소에 보던 리어카 대신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진혁은 렌터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오늘따라 너무나 많은 행운이 겹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마법 같은 상황에 취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차에 올랐다. 리무진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마치 신데렐라가 된 듯한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릴까봐 두려워하는 신데렐라와 달리 옆에 앉은 진혁의 손을 꽉 잡으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파티 장소인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이미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스타 기업의 임원들이 모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최민우는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서서 시계를 쳐다보며 서연 부부가 언제쯤 도착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동료 임원들에게 오늘 아주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겠다며 큰 소리쳤고, 서연이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남루한 남편과 함께 나타나면 어떻게 망신을 줄지 시나리오를 되뇌고 있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최민호의 주변에는 비릿한 아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도어맨이 정중하게 문을 열었고 진혁이 먼저 내려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에스코트할 준비를 했다. 호텔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고 진혁은 서연의 귀에 대고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빛난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기품의 시선을 빼앗겨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저들이 어느 재벌가의 자제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진혁은 볼룸의 거대한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어 넥타이를 바로잡고는 냉철한 눈빛으로 문 너머를 응시했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남편이 아닌 넥서스 글로벌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 기사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준비됐냐고 물었고 서연은 떨리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리며 파티장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두 사람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자 실내를 가득 채우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일순간 멈춘 듯했고 수백 명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을 받으며 들어선 강진혁과 이서연은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응시했다. 진혁의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턱시도와 냉철하면서도 귀족적인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고 서연의 밤하늘을 수놓은 듯한 드레스 자태는 여신이 강림한 듯 신비로웠다. 사람들은 저토록 기품 넘치는 커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속닥거렸고 아무도 그들이 방금 전까지 옥탑방에서 나온 가난한 부부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민호 이사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는데 저 화려한 커플이 자신이 아는 찌질한 서연과 그 남편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날 그들을 비웃어주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파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최민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저것들이 렌탈샵에서 옷을 빌려 입고 폼을 잡는 것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 망신을 주겠다고 다짐하며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과 함께 질투 섞인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고 주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하는 척했다. 진혁과 서연이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홍해 가라지듯 길이 열렸고 사람들은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최민호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분위기를 깼다. 최민호는 서연의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대문에서 짝퉁을 빌려 입고 오느라 고생했다며 빈정거렸고 진혁을 향해서는 쓰레기 줍던 손으로 샴페인 잔을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겠냐며 큰 소리로 조롱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모욕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우아했던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고개를 들게 했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최민호를 내려다보았다. 진혁은 최민호의 저급한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벌레 보듯 하찮게 여기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이 최민호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다. 최민호는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흥분하여 더욱 날뛰며 경비원들을 불러 이 사기꾼 부부를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들이 초대장을 훔쳤거나 위조했을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자신이 이 파티의 주최 측 임원이라며 위세를 떨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최민호의 기세에 놀려 쭈뼛거렸지만 진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안주머니에서 금박이 박힌 초대장을 꺼내 최민호의 눈앞에 천천히 흔들어 보였다. 그때 파티장 안쪽 VIP룸에서 소란스러움을 감지한 정재계 거물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는 국내 굴지의 은행장들과 글로벌 투자사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란의 중심에 있는 진혁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최민호는 그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 진혁을 쫓아내줄 것이라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회장님, 저 거러지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고 고자질했다. 하지만 은행장들은 최민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혁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고 그 광경을 본 파티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제1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진혁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았다. 최민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강 회장이라는 호칭에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은행장의 인사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자신의 아내 서연을 소개했고 거물들은 앞다투어 서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하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최민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다. 진혁은 창백하게 굳어버린 최민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소리처럼 최민호의 뇌리에 박혔고 최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진혁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서연의 손을 잡고 파티장 정면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조명 감독은 본능적으로 진혁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고 화려한 불빛 아래 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지배자처럼 보였다. 진혁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쥐에른 듯 고요해졌고 수백 명의 시선이 오로지 그의 입술만을 향해 집중되었다.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첫 마디는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탔게 할 만큼 강렬했다. 저는 넥서스 글로벌의 의장 강진혁입니다. 라는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전설 속의 인물로만 알려져 있던 얼굴 없는 재벌 1위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서연은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진혁이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이서연 씨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이며 넥서스 글로벌의 안주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 선언은 서연을 괴롭혔던 모든 비난과 조롱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파티장에 있던 여성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남성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기 위해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진혁은 연설을 이어가며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신분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스크린에 미리 준비된 자료를 띄웠는데 그곳에는 최민호와 스타 기업 경영진들이 저지른 횡령과 탈세,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돌변했고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주저앉아 있는 최민호를 노려보았다. 최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스크린에 뜬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곧장 최민호와 연루된 임원들을 향해 달려갔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은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고 있었다. 경찰들이 최민호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발악하며 진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혁은 그저 동정심 없는 눈빛으로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오만하고 방자했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소동이 정리되고 난 후 진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파티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하다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오늘 밤의 모든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강진혁 회장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들은 이제 서연을 넥서스 글로벌의 사모님으로 대우하며 깍듯하게 모시기 시작했다. 진혁은 쏟아지는 찬사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이 화려한 남자가 옥탑방에서 함께 라면을 먹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다. 진혁은 서연을 데리고 무대를 내려와 준비된 VIP 룸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둘만 남게 되자 진혁은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며 화를 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하필 쓰레기 줍는 사람이었냐고 물었고 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가진 것 없는 나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배경이 아닌 나 강진혁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며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를 함께 넘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존재하는 이 공간만이 유일한 세상이었다. 파티장은 최민호가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나간 후에도 여전히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스타 기업의 임직원들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강진혁은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의 표정은 조금 전 아내를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심판관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는 넥서스 글로벌이 오늘부로 스타 기업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이 선언은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했다. 진혁은 단순히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썩어빠진 경영진과 무능한 직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며 장내를 압도했다. 진혁은 무대 아래서 파랗게 질린 채 서 있는 스타 기업의 기획팀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하며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기억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서연에게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모욕을 주었던 여직원과 도시락 반찬을 비웃었던 남자 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들이 뱉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어주었다. 직원들은 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는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자들은 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으며
업계 그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기업의 대표들과 임원들은 진혁에 무자비하면서도 원칙적인 일 처리에 혀를 내두르며 공포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토를 달지 못했다. 진혁은 스타 기업의 새로운 CEO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냉철한 전략가인 전문 경영인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임명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서연을 괴롭혔던 모든 불합리한 시스템과 문화를 뜯어고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하며 좌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 구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진혁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을 부축하여 파티장을 빠져나왔는데 호텔 입구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경호원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 두 사람을 철통같이 보호했고 진혁은 서연의 얼굴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며 차에 태웠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지만 차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여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진혁은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살던 옥탑방이 아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가 회장으로서 지내는 진짜 거처였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여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창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고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서연은 옥탑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와 럭셔리함의 위화감을 느끼며 현관에 서서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주저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슬리퍼를 놓아주며 이곳이 당신의 진짜 집이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서연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낯선 재벌 회장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진혁은 그녀의 뒤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재벌가에서 태어나 겪어야 했던 고독과 인간에 대한 불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질려 있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과 미소가 모두 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과거를 고백했다. 진혁은 숨막히는 경영권 다툼과 음모 속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탈출구가 바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밤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히려 정직함과 평온함을 느꼈으며 아무런 목적 없이 땀 흘리는 그 시간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노숙자로 착각하고 따뜻한 두유를 건넨 서연을 만났을 때 생전 처음으로 조건 없는 호의와 순수한 인간애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진혁은 그때의 그 떨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강진혁이라는 배경을 지운 나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겪는 고생이 내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고 몇 번이나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진혁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손등을 적셨고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앞의 남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이기 이전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진혁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는 당신이 부자라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과 그동안 보여주었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대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말자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진혁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는데 그것은 배신감을 씻어내고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진혁은 서연을 아는 채 당신이 원한다면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가 폐지를 주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피식 웃으며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다며 현명하고 담대하게 대답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야말로 넥서스 글로벌의 안주인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와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위기는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진혁은 서연에게 내일부터 당장 회사의 자선재단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진혁이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자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겠다고 수락했다. 그녀는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서연은 눈을 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일어났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최고급 침실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잠버릇이 고약하고 따뜻한 체온을 가진 자신의 남편 강진혁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이제는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의 사랑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혁이 눈을 뜨고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닝키스를 나누며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다. 진혁은 서연을 위해 호텔 셰프가 준비한 조식 대신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록 최고급 대리석 주방에서 낡은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미슐랭 요리보다도 사랑스럽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옥탑방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비록 몸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있지만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그 작고 소박했던 방에 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넥서스 글로벌의 안주인이 된 이서연의 하루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이나 명품 쇼핑 대신 남편이 설립해준 희망 나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정장을 입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처음에는 재벌 회장의 아내가 보여주기식 봉사를 하는 것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키는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이제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잊지 않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과 감사 인사가 담긴 엽서들로 가득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존경심과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곤 했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이 재단 일을 상의하면 눈을 반짝이며 귀담아 듣고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늦은 밤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나 친환경 주거 개선 사업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로맨틱한 데이트보다도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진혁은 서연 덕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배웠고, 넥서스 글로벌을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은 그룹 차원에서 준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인 도시재생 및 자원순환 캠페인의 출범식을 앞두고 서연에게 함께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낙후된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진혁이 과거 폐지를 주우며 구상했던 꿈의 결정체였다. 출범식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무대 중앙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나는 꽃을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진혁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버려진 것들의 가치에 대해 연설했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으며 단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그의 철학은 청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연은 남편의 연설을 들으며 과거 그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누비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혁은 연설 말미에 이 모든 영감을 준 나의 영원한 뮤즈이자 동반자인 이서연 이사장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녀를 무대 위로 불렀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무대에 오른 서연은 진혁의 손을 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다. 그들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가진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완성해주는 영혼의 파트너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뒤 진혁은 서연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옛 동네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행비서나 경호원 없이 편안한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승객들 틈에 섞여가는 그 시간조차 소풍을 가는 아이들처럼 설레고 즐거웠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달동네는 진혁의 도시 재생 사업 덕분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지만, 좁은 골목길과 가로등이 주는 정겨운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이곳에서 나누었던 컵라면과 두유,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대화들을 추억했다. 서연은 자신들이 살았던 옥탑방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회상에 잠겼는데, 그 좁고 추웠던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견뎌냈던 겨울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건물은 새 주인을 만나 예쁜 카페로 변해 있었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진혁은 카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연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는데,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진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그리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올라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진혁과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진혁은 익숙한 솜씨로 리어카 뒤를 밀었고, 서연은 할머니의 짐을 나누어 들며 언덕 위까지 동행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꼬깃꼬깃한 사탕 2개를 건네주셨는데, 진혁은 그 사탕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인 양 소중하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본질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강진혁 그대로라는 사실에 안도감과 깊은 사랑을 느꼈다.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할머니가 주신 사탕을 입에 물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달콤한 사탕 맛이 입안에 퍼지며 묘한 행복감을 주었다. 진혁은 서연에게 최민호와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 우리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시켰다. 스타 기업은 넥서스 글로벌의 자회사가 되어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직원들도 모두 복직되어 안정을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서연은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청혼할 때 주었던 투박한 철사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된 후에는 이 반지를 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 반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이 반지가 자신에게는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보물이라며 다시 끼워달라고 부탁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철사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 거친 질감은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고난과 역경,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는 듯했다. 진혁은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내가 주운 것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고 내 인생을 구원해준 천사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웃으며 당신이야말로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원석이었고 내가 그 원석을 알아본 행운아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맞춤을 나누었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고, 밤바람은 축복의 노래처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혁은 예전처럼 서연을 등에 업고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서연은 무겁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그의 넓은 등에 업혔다. 진혁은 서연을 업고 터벅터벅 골목길을 내려가며 사랑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연은 그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골목길을 덮었고, 그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동시에 가장 특별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그들의 행복은 통장 잔고나 높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넥서스 글로벌의 파격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강진혁 회장 부부의 소박한 행보가 대서특필되었고, 시민들은 그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진혁과 서연에게 그런 칭송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오늘 하루도 서로의 곁에서 숨쉬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진혁은 출근하기 전 서연에게 뽀뽀를 하며
오늘도 쓰레기 좀 주우러 가볼까 하고 농담을 던졌고 서연은 웃으며 같이 가자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은 더 이상 가난이나 비참함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잊힌 가치를 되살리는 그들만의 사랑의 암호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사람들은 강진혁을 전설적인 기업가로 기억하겠지만 서연에게 그는 언제나 비 오는 날 낡은 우산을 씌워주던 다정한 남자이자 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든든한 선장이었다. 그리고 진혁에게 서연은 자신의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유일한 여인이자 잿빛 인생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여준 기적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겠지만 그들은 전설 속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쓰레기 줍는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는 결국 사랑이라는 위대한 진리 앞에서 완성되었고 그들의 해피엔딩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넥서스 타워의 불빛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진혁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이 서연을 품에 안으며 사랑해라는 말을 속삭이자 서연은 나도 사랑해요라고 대답하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은 축복처럼 온 세상을 덮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